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 김정민입니다. 얼마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농업계를 뜨겁게 달군 할 이슈를 선정해 2019년 10대 농정 이슈를 발표했는데요. 농업 농촌 일자리 창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푸드플랜 활성화, 농특이 출범 등 그야말로 굵직한 이슈들과 함께 첫 번째로 뽑힌 농정 이슈가 바로 농업직불제 개편이었습니다. 정부는 현행 직불제가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제고하는 데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손질해 공익형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직불제 개편안을 대표 발의한 박완주 의원님 모시고 우리 농업이 직면한 여러 현안과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완주 의원님께서는 국회의 중요한 활동인 국정감사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하여튼 원내에서도 매년 국감우수 의원으로 뽑히시고 특히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과 한농연 중앙연합회에서도 우수원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셨나요? 우선 농해수로는 초선입니다. 제가 국회 19대하고 20대 재선의원이지만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우리 보좌진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던 측면을 정책적으로 국정감사에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상을 준다는 의미는 더 열심히 챙겨봐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평가해 주신 우리 시민단체나 각 기관에 감사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더 야당에서 출발해서 여당 의원이 돼서 국정감사 우수를 받는다는 게 여당으로서의 그 농정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으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일이라고 하면 역시 입법 활동일 텐데요. 네네. 우리 농업 농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2017년도 20대 국회에서 여당 간사로 네. 농해수위를 또 맡으셨고 지금도 농해수위 의원으로서 관련 법안을 상당히 많이 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의원님이 발의하신 주요 법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총 지난 3년간 57개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고요. 대부분은 우리 농민들을 위한 그런 법안들이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직불제하고 관련된 농업소득 보전법이 있겠고요. 올 1월 1일부터 시작된 PLS 관련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그 농약관리법 그러니까 농약의 이력 추적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판매상이 판매 자체부터 적정 농약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농민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농지법 관련돼서 지용 내하고 바깥하고 농업보존 기금에 대해서 좀 차별을 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했던 측면이 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PLS 제도 그러니까 일명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올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도 어떤 제도인지 또 어떤 내용과 어떤 취지로 이것이 도입됐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좀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PLS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 이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약은 약사에게, 뭐 진료는 의사에게처럼
배추에 줘야 될 약은 배추한테만, 고추에 줘야 될 거는 고추한테만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구분해서 주자. 그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약 종류도 많고 그래서 우려도 많고 했는데요. 이 취지는 한마디로 전 국민들이 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제조 생산 단계부터 좀 관리를 하자 이런 측면이고요. 지금까지는 PLS 허용 전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PLS 제도는 기준점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0.01 ppm입니다. 이걸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조금 수치가 강화된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배추에 살충제 주다가 남으면 옆에 고추를 줬습니다. 상추를 주거나 뭐 상추도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남으면 아까우니까 뭐 같은 살충제니까 살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0.03 ppm이 나왔다. 배추가 그리고 고추가 0.02가 나왔다. 잔류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배추에다 써야 되는데 뭐 고추나 상추에 줬는데 이게 0.02가 나오면 기준치가 0.01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 안 되는. 그래서 과태료를 만약에 자가가 먹는 건 상관없지만 판매했을 때 검출이 되면 판매도 못하게 하고 회수를 하게 하고 이런 상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출하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기는 뭐 이런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PLS 제도는 선진국형,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제도이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농업계도 역시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면 시행을 놓고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목소리가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수차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어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아마 정부에 촉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것들이 좀 미흡하고 어떤 것들이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제가 최초로 17년부터 시행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할 것을 했는데 뭐 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등록 농약이 작다라는 부분, 소농작, 비의도적인 혼합되는 문제, 항공방제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렇죠. 논에다 뿌리다 보면 옆에 콩밭으로 날아가고 뭐 이런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제일 근본적인 거는 등록 농약에 대한 허용 기준치 이 부분이 계속 2년 동안 지적한 속에서 현재 농작물 병해충 사용 가능한 농약이 18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7,018개가 등록을 하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총 27,226개에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54,424개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해야 우리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농약관리법을 제가 이제 대피 발의한 것 중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 농약상인이 판매할 때부터 배추에는 배추에게, 고추에는 고추에게 또는 혼용할 수 있는 이런 기준점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었고 또 농약 사용에 대한 이력 추적제가 가능하도록 선진적형으로 작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결합이 된다면 현장에서 그런 애초에 준비했던 것보다는 혼란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지역 현장은 고령화이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농약 표기에 표기 방식을 한번 제안을 하겠다. 잘 모르시잖아요. 너무 깨알처럼 어디. 그러면 배추를 그리고 뭐 당근을 그리고 좀 이렇게 그 농약 표지에 사용 가능한 요거는 알기 쉽게. 그러니까 현장에 고령화된 어르신들도 이거는 그냥 글자가 아니고 몇 밀리다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야 이게 배추고 고추고 상추고 뭐 마늘이고 이러면 거기에다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더
말로 하는 것보다 요즘 한창 1월에 저희도 도농복합 지역에서 영농교육들을 하는데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그렇게 좀 개선을 하면 훨씬 더 오남용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정식적으로 2월 국회가 열리면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저 20대 국회에서 전반기에 여당 의원으로서 농해수위 간사도 맡아오셨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을 보면 물론 과거도 그랬지만 이 도농관 소득 격차라든지 또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삶의 질의 격차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하여튼 여당 의원으로서 특히 농해수위 또 간사도 하신 의원님으로서 좀 어떤 책임감이나 또 앞으로 이런 건 어떻게 좀 개선이 필요할 거다 뭐 이런 철학이나 비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야당이든 여당이든 특히 여당이 되면서 더 무겁게 느끼는 게 우리 농촌, 어촌, 이 농업 소득이 도시 이 기준으로 해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부분이 제일 농가소득을 올리는 이러한 부분을 정책 포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다 아시다시피 이미 농촌, 어촌이 고령화 사회가 돼서 65세 이상이 뭐 한 50% 가까이 되고 현재는 또 농촌의 일손이 또 여성들이 한 50% 차지하고 있고 고령화의 여성화이기 때문에 첫째는 이제 농가소득을 올리면 특히 뭐 농협에서도 농가소득 5천만 원 목표로 우리 중앙회와 지역 농협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사실은 부응할 수 있는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첫째도 둘째도 농가소득을 올리는 농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 그대로 고령화이기 때문에 그 후속을 이을 수 있는 이 젊은 귀농, 청년농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결국에는 농가 소득하고 연관이 되죠. 그야말로 농사져서 연봉 5천, 1억 된다면 도시 지역에 3, 4천 하시는 우리 젊은 분들도 와서 땀 흘려서 부모 모시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년 농들, 후계 농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거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현실에서는 고령화, 여성화이기 때문에 논농사의 기계화율은 99%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밭작물 기계화율은 아직도 한 56%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이 밭작물 기계화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 특히 농진청이 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일반 기업들은 자본의 이익을 줬기 때문에 그걸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발하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하고 그것을 일반 기업한테 이전해서 기술 이전료 받고 적정한 이 농기계, 밭기계의 시장을 좀 형성을 해서 아무래도 좀 우리 고령화, 여성화되어 있는 이 농촌에 대해서 좀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이 시청자들, 특히 우리 농민들에게 가장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계시는 이제 쌀농업, 그러니까 논농업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 사항이 쌀값 문제인데요. 하여튼 지난해 쌀값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특히 너무 급격하게 오른다는 일부 언론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하여튼 농업계에서는 지난 10년간 계속 폭락되던 쌀값이 오히려 제자리를 찾은 거다. 이런 또 의견도 있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쌀값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선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난 몇 년, 한 4, 5년 전에 비해서 쌀값이 상승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 폭등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그동안에 억제됐던 쌀값 정책에 대해서 저는 뭐 회복 내지는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인 소비가 뭐 61kg인데 하루 밥 한 공기가 뭐 230원, 228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10년 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등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르지만 어쨌든 쌀은 기본적으로 농업에 있어서 소득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쌀값에 대해서는 예민하죠. 농가 소득에 직결적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뭐 많이 폭등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또 도시민들의 물가 상승률을 또 뭐 재정당국에서 얘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한 19만 4천 원 내외 이 정도 때문에 도시민들이 못 살겠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선이라고 보고 정상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소비자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생산자 측면에서 저는 최소한 요거보다는 더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농가 소득에 상당 기여를 하고 있는 쌀값에 있어서 유지 내지는 약간 상승 정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쌀 농가들이 가장 그 관심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결정될 쌀 목표 가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쌀 목표 가격에 대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설왕설래도 있고 또 그걸 포함한 직불제 개편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고 또 작년부터 본격화됐죠. 아직 뭐 큰 개편안 정도가 나온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현행 직불제 한계는 뭐고 또 의원님이 제가 주장한 거가 저희 학자들과 좀 비슷한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무조건 목표 가격을 높일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너무 낮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죠. 우선 쌀 목표가와 직불제, 특히 변동 직불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쌀 목표가보다 산지 쌀가가 낮았을 때 그 차액분의 85%를 보존하는 근본적으로는 그 농가 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띄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른 직불제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직불제의 80%가 변동 직불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평균은 한 1조 6천억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 그 중에 특정 해에서는 약 2조 4천억까지 직불금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 80%가 변동직불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농가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난 13년 동안 변동직불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첫째가 쌀 농가 전업농을 하는 데는 이제 한 55%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직불금을 갖고 있는 포지션은 80%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콩농사 짓는 분과 쌀농사 짓는 분하고의 직불금 차이. 대표적으로 논농사 1헥타르에 100만 원이고 밭농사 1헥타르에 50만 원. 이 기준이 달라지는 거.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쌀 직불제 내에서도 면적 중심으로 하다 보니 전체 농가의 70%가 1헥타르 약 3,000평을 갖고 있는 농민이 전 농가의 70%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로 뭐 밭 1,000평 5마지기 정도와 논 뭐 10마지기 보통 평균이 이렇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대농이라고 하는 5헥타르 약 15,000평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갖고 있다고 이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한 3%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그 변동직불금의 28%를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면적 중심이다 보니까 사실은 대농 하시는 분들은 변동직불금을 통한 소득 보존보다는 쌀가 유지를 통한 소득 보존이 훨씬 유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표 발의한 농업소득보존법의 이러한 취지의 직불제 개편안 방향을 그러니까 논밭 통합해서 하고 면적 중심이 아니라 소농 중농한테는 좀 기본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그 대농들은 쌀값 유지를 할 수 있게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게 목표가를 없애고 그러면 그보다 다운이 되면 뭘로 보존을 할 거냐 이제 불안해 하시는데 그래서 그 장치 중에 하나가 두 가지입니다. 생산 전과 생산 후인데 생산 전에는 좀 휴경제나 조정제를 통해서 생산량을 좀 줄이는 그리고 좀 그거에 따른 이익들을 좀 더 보완을 하고 더 결정적인 거는 시장 격리제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법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농정은 수확량 예측은 진짜 나달까지 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산 과잉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기에 추수기 전에 조기에 그만큼을 시장 격리를 시켜서 그 시장가를 적정 시장가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장치를 법에 둔다면 사실은 직불제를 한 방향으로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목표가에 대해서도 만약에 대략 합의는 됐는데 일정 농민들의 100%는 수용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20만 원 이상의 목표가가 되는 그 수준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장 격리들을 운용해 나간다면 기본적으로 농가소득에 지금보다는 훨씬 소농, 중농도 그리고 대농도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개편 방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합의를 어느 정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여튼 품목 간에 그러니까 쌀에 집중되던 직불금을 품목 간의 어떤 형평성 또 규모 그러니까 대규모 농가가 많이 가져가는 그런 어떤 불폐라 그럴까요? 한계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품목 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논밭을 통합하시고 또 농가 규모 간의 어떤 차등적인 그 직불금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중소농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을 좀 보장해주고 대농에게는 하여튼 면적 단위지만 조금 그걸 보완해주는 이런 제도를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제도적 기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예산이 더 들 수도 있고 그렇지 덜 들 수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들 가능성이 높죠. 그런 거는 어떻게 확충을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100%더 드는 방식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쌀 목표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13년도인가요? 2013년도에는 변동직불금을 주지 않은 한 해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 하여튼 쌀 가격이 쌀 가격이 목표가 높아갔고요. 보다 산지가가 차익이 안 돼. 2만 원이 차이가 생겨야 변동직불금이 발동이 되는데 맞습니다. 한 해가 그렇게 안 되죠. 이거는 유동적인 예산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직불금 개표는 완전히 10개 중에 8개를 다 통합을 했기 때문에 고정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농가에 다 이름이야 어떤 농민 수당이 됐든 농지 수당이 됐든 어떤 명의로 됐든 이게 다 예산이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산출 방식 갖고 사실은 지금 사당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의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쌀 목표가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상을 하자. 범위를 정해서 지도부한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재정당국에서는 크게 현실적으로 정부 수매가가 20만 5천 원을 했기 때문에 20만 5천 원 이상이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죠. 이거에는 큰 이견이 없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저희 문재인 대통령도 한때 21만 원을 말씀을 하셨기도 공약으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대충 그 비슷한 범위 안에서 결정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거보다는 쟁점이 사실은 뭐 24만 원 주장하시는 농민단체도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높게 되면 또 과잉 생산이 돼서 또 이제 변동직불금제가 뭐 더 많이 발동이 되고 그렇지만 AM 때문에 한도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없는 뭐 이런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 아시는 사실. 오히려 직불금에 들어가는 소요 재정을 얼마만큼 이거 갖고 사실은 그동안 국회에서 많이 논란이 됐는데 저는 발의한 게 1조 9천억 이제 1조 8천억 이제 최근 평균이 5년 동안을 하면 1조 6천억 뭐 3년치만 하면 1조 8천억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에서는 3조 정도는 돼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한도액에 1조 4,900억에 최대로 우리가 줬던 2.4조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아니 뭐 1점 여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가 제일 오랜 논의를 해왔던 겁니다. 뭐 어느 야당은 뭐 5조 원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농업 예산 1조 원을 늘린다는 게 가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순수하게 1조 원을. 그래서 현재 논의된 게 최소한 1.8조 원 이상에서 3조 원 사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균치는 현재 줬던 평균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 그 평균치가 1.6조라면 거기에 여야 모두가 합의한 게 플러스 알파 값을 얼마만큼 할 거냐. 그 알파 값을 결정하는 것을 쟁점이다 이것이. 쟁점이고 지도부한테 이제 원내 지도부한테 넘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나눠줬던 평균가의 조삼모사가 아니고 좀 전체 농업 예산을 좀 늘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불제로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가 된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재정당국에서는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당 내에서도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최소한 플러스 알파 값을 재정당국에서 허용할 수 있는 그리고 야당도 뭐 5조 뭐 막 이제 큰 다다익선이 아니고 현실 가능하게 늘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좀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개편안 중에 이제 면적 단위로 직불금을 주다 보니까 대농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뭐 그분들이 가져가는 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중소규모 혹은 영세농들에게도 뭔가 직불금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안을 개편안으로 갖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쟁점은 제가 볼 때 그럼 영세 중소소농은 어느 경계를 볼 거냐 그리고 얼마를 드릴 거냐 뭐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질문서에 없는 거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걸 너무 항상 많이 아셔가지고 항상 경계선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0.5 헥타르로 할 건지 1 헥타르로 할 건지 1.5로 할 건지 그건 경계선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농어촌 경제연구원 통해서 받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여야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대략 1헥타르 정도가 농가 전체 70%이기 때문에 이 직불금 개편안이 최대한 많은 농가한테 혜택이 되고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뭐 재정당국의 0.5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누구는 뭐 한 2헥타르 약 뭐 6,000평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1헥타르 정도를 소농 기준으로 잡아서 그렇게 하신다. 네, 어쨌든 정책의 수혜자가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되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여야 우리 농해수위원들은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한선도 뭐 3헥타르로 할 건지 5헥타르를 할 건지 뭐 요것도 이제 여지가 있는데 큰 틀에서 방향에서 이제 소농들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농은 쌀값으로 보존을 하자
뭐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그런 거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받아봤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이 정책의 시혜자가 가장 많은 범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할 생각이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 1헥타르 정도를 하시면 지금 평균 논밭, 그다음에 밭 전체적으로 40만 원에서 평균 직불금 받으시는 분들이 40만 원에서 43만 원인데요. 재정 규모를 1.6조부터 3조까지 한번 쭉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특정 2조 얼마 정도가 되면 뭐 한 90%, 95% 이상이 다 현재보다 그 소농 같은 경우는 한 2배 반 정도 더 혜택을 보시죠. 더 혜택을 보는 이런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런 방향으로 농정을 직불제 개편을 13년 만에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쌀값이 쌀값이 조금 나름 높은 가격이었을 때 직불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번 작년 청와대 농민들 대통령과의 담화에서도 대통령께서 말씀이 아마 이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 완성이 된다면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농지개혁이다라는 평을 직접 말씀을 해주셨고, 상당 함께 하셨던 우리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을 담아서 발의한 개정안이 하여튼 일명 공익형 직불제로 불리고 있는데, 좀 전에도 뭐 아마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그 농업인 초청 간담회 때도 이런 얘기 하셨다는 걸 얘기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농업농촌의 어떤 다원적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해서 이제 주목이 또 국민적으로도 인식이 조금 증가하고 있고, 그런 시점에서 그 명칭상으로도 저는 공익이라는 게 들어간 게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다시 한번 이런 직불제 개편 개정안에 공익의 개념을 특별히 넣고자 한 의도가 있으신지 좀 말씀. 이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제1번이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농정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뭐 그다음에 특위 얘기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소비자나 생산자 각자 중심의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 공익이라는 거는 뭐 거꾸로 얘기하면 개인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그런 상당 부분 직불금을 그렇게 농민들한테 주는 거에 대한 반발을 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존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농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 대한민국 이 구성원들 공동체에서 차지하는 공익적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그거를 좀 존중하고, 또한 농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전체 국민들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의무들도 함께 해나가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야말로 소비와 생산자가 함께 인식이 전환돼서 조금 우리 농정이 새로운 농정의 획기적인 전환의 출발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름도 공익형 직불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쌀값 문제나 이 직불제 개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농정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별로 이게 나서봐야 본전도 잘 찾기 어려운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직불제 개편에, 물론 뭐 농해수위원이기도 하고 간사도 하셨지만,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개편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도 사실은 도농복합형 지역구고요. 저희 천안에도, 제 지역구가 충남 천안인데 농업 인구가 대략 한 3만 명 정도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는 읍면동이 4개인데 인구는 좀 적기는 해요. 거의 시내권 주민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인데, 저는 어렸을 때도
사실은 저희가 농촌 지역에서 천안 중에서도 농촌 지역에서 태어나서 뭐 저도 모내기 해봤고요. 고추 따봤고 뭐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드리면서 저 이삭 죽기도 해보고 했는데 변화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최소한 왜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그 약 15조 중에 이 직불금이 대략 1조 6천억에서 많이 들어가면 2조 4천억이 들어가는데 상당 부분이 이 쌀농사 중심 거기에 따른 뭐 수리 이런 예산까지 하면 30% 이상이 쌀농사 중심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농가 소득은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좀 13년 했으니까 근본 원인이 이 농가 소득 보존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바꾸고 조금 농업 예산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더 늘려서 소득을 다른 차원의 쌀 중심의 농업에서 다른 농업으로 좀 전환을 해서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고령화되고 이런 속에서 계속 다수들이 그냥 뭐 농촌 가보시면 뭐 정말 어렵습니다. 가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농협 뭐 간담회, 농정 간담회 이제 참여해서도 해마다 저 어르신들은 줄어드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은 안 계시고 살기는 제가 한 지역에서 10년 정치를 하는데 변화되는 건 진짜 올해만 처음 욕 안 얻어먹었습니다. 쌀값 그래도 조금 쌀값이 좋아졌죠. 좋아서 웃으시고 나머지는 막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요 직불제 개편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했더니 저희 동네에는 저기 대농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해갖고 조금이라도 더 소득 올라가는 방향으로 개편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아마 농정 얘기하고 박수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지역구가 도농복합도시. 그러니까 충남 천안시 을이 좀 약간 천안시에도 대부분도 천안시 하면 요새 다 도시화된 줄 알았더니 이제 도농복합을 갖고 계시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입법이나 의정 활동에서 물론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도시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농촌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와 관련해서 무슨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도농복합의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참 어렵죠. 어려운 게 더 큰가요? 예. 시내 거는 아무래도 주거 환경도 아파트고, 연령층도 이제 젊고, 여기는 주로 이제 교육 환경, 뭐 주차, 교통, 뭐 이런 데 이제 쭉 관심사고요. 농촌 지역은 아무래도 고령화 되시고, 농가소득 이제 상대적으로 소득도 적으시고, 면적은 넓고, 뭐 이런 문제니까 한마디로 저는 딱 8개 읍면동인데 온탕 냉탕이에요. 이제 전체적인 국가적인 거야 동일하게 갈 수 있지만 지역 현안을 푸는 데 있어서는 정서적으로는 사실은 차이가 있죠. 소득의 격차, 주거 환경의 격차, 교육의 격차, 연령의 차이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뭐 도시, 똑같이 농촌 이거보다는 약간은 탤런트가 많아야 돼, 재능이 많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농촌형에 맞추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도시형에 또 전체를 볼 수 있는 농촌 지역도 볼 수 있고 도시 지역에 식당을 하시는 쌀값 문제도 도시 지역 우리 시내권에 가면 김밥 식당 어려워하십니다. 똑같이 매출 하루 뭐 100만 원 했는데 쌀값 올라가고 줄어들었다 못 살겠다. 여기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쪽에서는 올라서 고맙다고. 이게 이제 이러한 부분을 균형점을 맞추는 데에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도농 간의 상생 협력을 할 수 있는 지역구 내에서 뭐 이런 보람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특징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네요. 특히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컬푸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생산물을 좀 이렇게 우리 시내에 저희가 한 68만, 7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적인 잘 안전한 먹거리를 만든다면 농협의 하나로마트뿐만 아니라 로컬푸드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만든 안전하고 싱싱한 그런 농산물 먹을 수 있는 기본 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도 뭐 친환경 농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특별 장목반을 통해서 대기업한테도 납품하지만 지역에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시장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굉장히 서로 장단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는 마음의 고향은 다 농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혜적이고 뭐 보은적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농촌이 잘 살아야 같이 이제 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데도 굉장히 화합적이고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도시형, 완전 시골형보다는 이렇게 도농복합이 갖는 어려움은 있지만 또 이제 보람도 2배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예. 그리고 20대 국회가 이제 뭐 4년 차니까 2020년도에 다시 선거가 있죠. 그래서 네, 1년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재선으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는 남은 기간 제가 이제 농해수 초선 이제 4년 차, 3년 차 이제 들어가는데요. 제일 먼저는 말씀드렸듯이 최고 뜨거운 감자였던 우리 그 쌀 목표가하고 통합 공익형 직불제 요거를 좀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제일 과제고요. 두 번째로는 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미역어 축사 관련돼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9월까지. 근데 거기서 이제 과태료 나오고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한 안정적 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축산인도 뭐 축협도 농협도 농림부도 같이 해서 모두가 그거야말로 서로 또 전체적으로 공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개인 축산인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우리 국민들의 환경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지혜롭게 올해도 찾는 문제. 그다음에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 PLS가 혼란스럽지 않게 그래서 선의의 피해가 우리 농민들한테 가지 않게 판매 단계부터 생산 단계 이런 부분까지 좀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령화 여성화된 농촌 지역에 편농이죠. 편리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우리 국가 예산을 밭작물 기계화율을 높이는데 R&D비와 뭐 제도 보완을 해서 조금은 우리 농촌에서 조금 더 편리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을 남은 기간 꼼꼼하게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농촌의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농식품부나 뭐 해양수산부, 어촌이나 어업하면요, 이런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여러 부처가 관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 공약상으로도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발전대책위원회, 농특위라 그러죠. 그래서 최근에 그게 이제 합의를 봐서 우리 농업계가 아마 굉장히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농특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으면 뭔가 획기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획기적인 저는 부분이고 협조해준 야당 의원님들한테 감사 사실은 드리고요. 제가 농해수 농림 소위 법안 소위 위원장으로서 사실은 처음에 그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도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마침 작년에 야당이 우려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야당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직접 이 농정을 들을 수 있는 대통령한테 직접적인 현장의 목소리, 이 농림부도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야당도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한 게 너무 비대해진다든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선의의 뜻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법안을 수정해서 본회의를 통과시켰는데요. 저도 기대가 큽니다. 사실은 대통령 워낙 모든 분야의 장관들도 계시고 바쁘기 때문에 이 농정이 차지하는 지위와 규모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전체 예산에서 3% 정도라 계속해서 누군가 가서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래도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할 기회가 없고 현장으로부터 괴리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농특위가 생겼대요. 다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 농정에 농림부가 열심히 하는 측면과 현장에 또 보완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졌다는 것은 농정에 굉장히 획기적인 기회가 되고 저도 또한 기대하고 있고 잘 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어느 정부가 됐든 이제 홀대받는 농정이라는 얘기가 줄어들 수 있게 없어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저는 할 거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특위위원 되실 분들한테. 예. 하여튼 이 농정 문제는 이제 범부처적인 문제니까 같은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이런 걸 만들어서 부처 간에 협력을 하고 또 조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농업인들과 시청자들에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도는 정말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가뭄과 그다음에 아주 뜨거운 폭염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농사 일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주셔서 농가소득은 예년 수출량은 좀 줄었지만 예년만큼 소득이 됐다고 해서 참 다행입니다. 2019년도에는 모두 대풍이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고요. 저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삼농에 대해서 농예술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농산일을 저도 남는 게 돼야 된다. 그런 농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후농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농사가 편하게 져야 된다라고 하는 편농을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우리 농촌 지역의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편농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그리고 농협이나 유관 기관들이 농기계들에 대한 특히 밭작물 기계화율을 좀 높여서 좀 더 편리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농사 짓는 농민들이 사회에 존중받는 그런 사회, 그런 농업이 상농이라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우리 농민들이 이 사회에서 기본적인 대한민국 먹거리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주체로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상농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대한민국 농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강이 풀리고 어느덧 우리 곁에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다시 들녘에 씨를 뿌리고 우리의 밥상을 채워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봄에는 산지 농산물 가격 폭락이나 수입 농산물의 시장 잠식과 같은 농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사안이 아닌 농업계가 환영하는 직불제 개편안 시행, 농특위의 성공적인 출범과 활약상과 같은 희망 넘치는 현안으로 MBS 초대석을 알차게 채워나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